반갑습니다. 우선 그 지리과가 이제 얼마나 희망이 있는 과목인가 하는 것부터 얘기를 하도록 하겠어요. 뭐 여러분들이 다 이제 그 우리 대한민국의 빛나는 지리 선생님이 되겠다는 각오를 하고 이 자리에 있을 텐데, 지금 최근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2022 개정 그 교육과정에서 보게 되면 그 통합사회가 이제 필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이 다 배워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제 한국지리, 세계지리에서 이제 선택으로 이렇게 됐었는데, 통합사회 1, 2를 다 그 배워야 되는데, 거기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게 되면 일반 사회가 한 45%, 지리가 35%, 그다음 윤리가 20% 정도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전화위복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동안에 보면 지리 티오가 상대적으로 적었잖아요. 그만큼 많은 이제 티오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후변화 지속 가능한 그 세계 해가지고 그 과목을 이 지리과에서 맡아야 돼요. 그죠? 그 다음 또 교과군의 교양과를 보니까 생태 환경이라는 게 있더라고. 근데 이제 과연 그 교과군에서 그 얼마나 이제 학교가 이 교양 과목을 그 채택할진 모르겠지만, 생태와 환경이라는 과목을 하게 된다면 아마 지리나 뭐 이런 쪽에서 맡아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거는 뭐 좀 통합적인 성격이 있어가지고 이제 다른 교과에서도 뭐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계 시민과 지리, 그게 이제 일반 선택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진로 선택에서 한국 지리, 거기에 이제 도시 부분이 하나 또 독립적인 과목으로 나왔잖아요. 그다음 이제 융합 과목에 이제 여행 지리만 있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기후변화 지속 가능한 세계라는 게 나오게 되면서 지리 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티오가 상대적으로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이 그 지리 경쟁률이 18대 1이 보통이었어요. 근데 지금 뭐 4대 1, 5대 1 이렇게 되다 보니까 조금만 공부를 한다면 합격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 교육청별로 자기네 그 교육청에 맞는 그런 선생님을 뽑으려고 이렇게 자율권을 줘라 뭐 이런 움직임이 상당히 강해요. 이 교육감 협의회나 이런 데서 보게 되면, 그래서 이 공부를 하면서 항상 1차와 2차를 같이 준비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해야 돼요. 그 카페 보니까는, 카페들은 다 가입하셨나? 거기에 보니까는 뭐 이렇게 고등학생들 배우는 한국지리, 세계지리 이런 것들 먼저 공부해야지 되지 않냐 뭐 이런 질문을 했던데, 내가 생각할 때 뭐 구태여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이게 수준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근데 보면은 참고가 되겠죠. 그리고 그 교과서가 어쨌든 우리들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2차까지 한 번에 끝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래서 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일단 뭐 시험들 봐봤다니까 내가 이건 공부한 건데, 내가 이거 아는 건데 하는 마음을 버려야 돼요. 기본적으로 나는 지금부터 새로 시작을 한다, 백지에서. 그러니까 정리하는 것도 내가 한번 정리했었는데 뭐 이런 생각하지 말고 처음부터 다시 다 정리를 새롭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 노트 같은 거 이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처음부터 다시 정리한다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절대로 시간이 안 부족해요. 충분하기 때문에 그 저건 얼마만큼 짜임새 있게 이제 시간을 활용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겠죠. 우선은 그 이제 자연지리 파트부터 먼저 하려고 그래요. 이게 우리가 공부하는 데는 내가 생각할 때는 그 자연지리는 상대적으로 좀 쉬워요. 딱딱 뭔가 떨어지는 게 있잖아. 근데 이제 인문지리 파트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막 이거저거 섞어야 되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자연지리 쪽에 대한 거는 그 옛날 거부터 쭉 누적돼 있는 거예요. 이런 학문들이. 근데 최근에 인문지리 쪽에서는 특히 뭐 도시지리, 경제지리, 뭐 문화지리 이런 데는 보면은 최신 이런 연구들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 그게 뭐 페미니즘 지리학까지 연구할 정도가 되다 보니까는 그 상당히 이제 많이 따른다. 그리고 그 이제 뭐 다들 시험을 봐봤으니까 이제 알겠지만 그 이 출제 경향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얼마만큼 이렇게 그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 있는가 하는 걸 물어봤다면 지금은 일단 그 논리적인 거 쫙 설명해 줘. 이게 뭐야 하는 식으로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하기는 훨씬 편해졌죠. 대신에 굉장히 넓어졌다는 얘기죠. 이상한 게 나와. 그, 뭐, 인구 지리에서 무슨 뭐, 인구 센서스에서 현주주의, 상주주의 이런 게 나왔지. 내가 12년 전에 쓴 교재 있더라고. 그래서 도대체 이런 거를 도대체 우리가 알아야 되냐로 내 그런 걸 빼버리고 막 그랬었거든. 그 다음에 뭐, 그 뭐, 스프롤 현상 세계. 이건 내가 15년쯤 전에 그 고등학생 애들 가르칠 때 참고서에 실려 있었어. 그런 것도 나오고. 그러니까 굉장히 폭은 넓어졌어요. 깊이는 상대적으로 좀 깊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게 이제 뭐 이 전공이 80점인데 나는 80점을 다 맞을 거야. 이런 생각하고 공부하는 건 난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모르면 니들도 몰라. 이런 생각을 갖고 공부를 하고 70점 맞으면 돼요. 70점. 그죠? 옛날에는 60점 맞으면 된다고 그랬는데 상대적으로 이 채점이 굉장히 후해졌어요. 내가 보니까. 웬만하면 맞게 해주는 것 같아. 올해 작년 시험도 뭐 교육하기 굉장히 어려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점수 보면 점수들이 되게 높을 거야, 다들. 내가 이 점수까지 맞았단 말이야, 뭐 이러나. 어떤 사람은 뭐 자기는 14점쯤 나오면 잘 나온다 생각했는데 19.33 나왔어요.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근데 전공에서 내가 이렇게 쭉 이제 요 2차 이게 하면서 쭉 만난 사람들 보니까 2개 틀린 사람이 있대. 그러니까 76점을 맞 76점. 아니, 그렇지. 76점을 맞았어. 야, 그거는 솔직히 나도 그렇게 못 맞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목표를 80점을 맞겠다가 아니라 나는 70점만 맞을 테야. 이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70점 맞는 방법은 간단해요. 어떻게? 기출 분석을 정확하게 하면 60점까지는 무조건 맞아요. 그래서 기출이 굉장히 중요해진 것 같아요. 작년에 뭐 지구 타원체에서 뭐 우리나라가 뭐 어떤 측직에서 이런 것도 그 전에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거야. 그죠? 그래서 기출을 정확히 분석하고, 근데 기출을 분석을 한다는 것의 의미, 내가 이제 이명 설명할 때 혹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무엇을 물어보는가를 정확히 캐치를 해야 되고, 그럼 여기에서 아직 안 나온 부분이 뭐가 있을까? 여기서 좀 더 나간다면, 뭐가 나올까?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 그 능력을 기르면 돼요. 그리고 안타깝죠. 이 표현을 자원, 이렇게 좋게 해라 그래서 뭐 잠깐의 좀 더 큰 인물로 쓰기 위해서 잠시 시련을 줬다 뭐 이런 건 이제 좋은 표현이고, 그냥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내가 왜 떨어졌을까? 그걸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물어보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문제를 잘못 봤다. 내가 이건 아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뭔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을 기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면 한 5점 정도가 플러스 될 거예요. 그럼 65점을 맞는 거잖아. 나머지 5점은 어떻게 해야 돼? 본인이 노력이지 뭐 그거는 진짜로. 그럼 70점이에요. 그래서 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 2차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올해 이제 나한테 2차 받은 사람들이 뭐 나중에 평을 쓰겠지만 내 나름대로 2차는 확실하게 이렇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2차에 와서 이 평가했던 사람들, 그 양반들이 진짜 뭐 원래 안 와요 이런데. 근데 어쨌든 교과서들 다들 저제에다 뭐 출제 실제를 했던 사람들도 있고,
그 지리 교과, 교육 과정을 갖다가 어떻게 할 거냐는 그 논의에 직접 참여했던 그런 사람들이 와서 직접 해주는 거 평가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서 저한 지금 내가 얘기한 것처럼 기출 분석을 정확히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를 이 시험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무엇인가를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 그거를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문제를 만들어 봐야 돼요. 문제를 어떻게 만들어요? 이 문제 만드는 걸 처음부터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단순 명쾌한 문제 딱 주고, 개념을 주고, 이거의 용어가 뭐야,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응? 그런 거를 반복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 문제를 보는 능력이 길러져요. 그러면은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활짝 웃으면서, 응? 부푼 가슴을 안고, 더군다나 티어도 많이 날 테니까, 응? 잘 되리라 믿어요. 자, 우리가 먼저 제 1장부터 보도록 합시다. 제일 처음에 보면 그 제 1장에서 자연지리학 개요라는 게 있어요. 이 자연지리학 개요, 여기에서 시험이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시험이 나온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왜 이거를 보는 거지? 왜 그러냐? 나는 항상 이 공부를 할 때는 전체적인 틀이, 전체적인 얼개가 우선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전체적인 게 그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거는 뭐냐면 이 장기적인 기억에 도움이 돼요. 그게 뭐냐면 시험 바로 앞에 두고 막 벼락치기 공부하잖아요. 그런 건 단기적인 기억이에요. 그럼 그 시간 지나면 잊어먹어. 근데 장기적인 기억이라는 거는 그 쭉 자기 머릿속에 전체적인 얼개가 그려져 있고 그게 구조화가 되고, 그리고 그게 다른 파트하고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같이 연결해서 알고, 뭐 그렇게 되면은 그게 제대로 된 공부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선은 이 시험에 직접적으로 안 나왔지만 전체적인 것이 어떻게 짜여져 있는가 하는 이 개요를 먼저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거기에 보면 그 3쪽에 보면 1단계 개념 구조화 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우선 전체적으로 이 틀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 했을 때 그런 걸 먼저 머릿속에 넣어서 그런데, 이 사실 뭐 지리과 제일 처음에 가서 하는 게 우리 지리학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거냐 뭐 이런 것부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뭐 그 전에도 최소한 기본 지식으로 알고는 있어.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자 해서 거기에 써놨어요. 그래서 지표 과학으로서의 지리학, 그 다음에 환경론. 이 환경론은 이제 좀 이따 좀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이 고등학교 수준에서 얘기하는 것, 그 다음 우리 전공 수준에서 얘기하는 것, 그 다음에 이 환경론 같은 경우는 특히 뭐 생태 환경이라든가 아까 얘기했지만 기후변화 지속 가능한 세계라든가 뭐 등등 계속 나와요. 그리고 요새는 이제 문화지리학에서도 이제 생태론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도시지리학에서도 생태학, 뭐 생태적 접근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환경론 같은 경우는 나올 수도 있겠다. 옛날 것도 막 시험 문제 내는 판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나왔는데, 이따 이제 그 설명은 이따 좀 하기로 하고, 그래서 그 환경론이라는 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자연지리 탐구 방법은 이제 연역적인 게 있고 귀납적인 게 있다. 연역적이다 그럴 때 우선적으로 머릿속에 떠올려지는 말이 뭐예요? 가설의 설정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먼저 제시를 하는 거야. 가설을 설정을 하고 자료를 수집해서 검증을 하는 단계로 해서 일반화된 어떤 법칙을 우리가 추구한다. 근데 사실 이 연역적 탐구라고 쓴 이거는 우리가 어떤 지리학의 패러다임으로 본다면 뭐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냐? 그럼 논리 실증주의 뭐 이런 거에 해당이 되겠죠. 그 실증주의라는 걸 내가 이제 그 대학원 그때 논문 제출 자기시험 보를 때 지리학에서의 어떤 그 실증주의 구현 방법에 논하라 뭐 이런 게 나왔었어요. 근데 나는 진짜 그때 몰랐어. 이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이라든가 뭐 튀넨의 입지론 이런 것들이 이 논리 실증주의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이론이라는 걸 난 사실 잘 몰랐어. 대신에 내가 뭐를 썼냐면 이 논리 실증주의라는 게 어디서부터 비롯되어지는가
뭐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비인학파에서부터 해가지고 뭐 언어학에서는 뭐 디귿갱, 뭐 사회에서는 뭐 역사학에서 뭐 칼포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거 쫙 써놨거든. 내가 그 논문 제출 자격 시험 중에 최고 점수를 받았대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한 줄 썼어. 지리학도 논리 실증주의 어떤 법칙을 추구하는 것 도입이 필요하다. 요거 딱 한 줄 썼는데 그거는 그만큼 이 틀을 갖추는 걸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나는 이 시험도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단편적인 지식을 우리가 아는 것보다는 이제 출제 경향 자체가 개념을 주고 용어를 아는 거지만 그런 것이 단편적인 지식으로 머무르는 게 아니고 어떻게 이게 연결이 되고 어떻게 확장이 되어지는 하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이 교수들이 출제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이제 귀납적이다라고 그러면은 이제 뭐 먼저 어떤 결론을 도출하는 게 아니라 우선 뭐 쭉 자료가 됐든 관찰이 됐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맨 마지막에 이제 어떤 일반을 추구하는 이런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자연질이 어떤 본질적인 영역으로 해서 환경 구성 요소 뭐 이런 것들을 해놨는데 이 환경이라는 것은 이따 뭐 우리가 환경론에서 얘기했겠지만 어쨌든 인간과 자연은 상호 간에 의존적이고 상호작용을 한다 하는 이런 걸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지금 이 스케일, 그 두 번째 있는 분포 스케일. 이 지리에서 이 스케일에 대한 것이 굉장히 얘기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얘기가 되어지는 게 스케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리교육 내용 구성 방법에 있어서, 그 밑에를 보면, 국가 차원, 뭐 대륙 차원, 지구 차원, 이렇게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간다. 이럴 때 우리가 흔히 이런 걸 무슨 모형이라고 그래요? 이게 보면은 학교 선생님들이 그 학교에서 수업하고 그럴 때도 보면 꼭 질문해라고 그러거든. 그리고 답을 잘하면은 상당히 힘이 나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 국가 차원, 대륙 차원, 지구 차원으로 우리가 지리교육 내용 구성한다. 그럴 때 이런 걸 우리가 어떤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입 꽉 다물는데 그 뭐 지평 확대 모형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반대로 지구 차원, 대륙 차원, 국가 차원 뭐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작년 시험에도 나왔던 거 아니야 이거. 뭐 역점 모형, 지평 확대 역점 모형이다라는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이 내용 구성에 이런 것도 조금씩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이 동심원 모양으로 해서 점점 뭐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친숙한 곳에서 뭐 낯선 곳으로 해서 이렇게 이 확대가 된다라는 이런 것보다도 지금은 뭐 완전 인터넷에서 뭐 AI 시대에 뭐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계 지리를 공부하고 세계적인 차원에서 스케일을 넓은 데서 좁은 곳으로 가는 이런 것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세계와 더불어서 지역화가 지금 상당히 강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지역지리라는 이런 개념도 최근에 상당히 지금 이렇게 대두가 되는 것 같고 이 임용 시험에서도 이제 우리가 이 기후학의 출제 경향을 우리가 이제 거기다 해놨지만 보면 알겠지만 기후적 구분이야. 근데 기후적 구분이란 결국 어떤 지역을 가지고 이 기후가 어떤 특성이 나타나는가, 뭐 저기압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는 것도 한 지역을 가지고 물어보고, 그죠? 뭐 작년에 시험 나왔던 것도 남극 가지고 뭐 어떠냐라는 식으로 물어보고 이게 그러니까 이 지역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강조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지역지리다라고 그러면은 지역성, 그러니까 지역의 특성, 그래서 차이가 뭐냐를 강조했던 거라면 최근에 어떤 지역성이다 그럴 때는 이 지역에서 사는 그 행위자들이 어떤 식으로 이 행위를 하는가.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그다음에 이제 자연까지 포함해서 이런 영향을 받으면서 어떻게 그 하는가라는 그런 거로 가고 그게 이제 신문화지리학 뭐 이쪽으로 또 연결이 되고 또 지리과 교육론이라면 PN이라든가 하는 식으로 해서 뭐 사적 지리
어쨌든 장소감 뭐 이런 것들로 이게 쭉 연결이 되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이 머릿속에 이렇게 전체적인 게 이렇게 지금 흘러가는 건가 봐 하는 걸 내가 지금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그걸 또 한번 정리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돼. 그죠? 자, 그런 정도 하고 페이지를 넘겨서 우리가 이제 먼저 보면 이 환경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했을 때 중간쯤에 보면 환경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화살 표시가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뭐 요거는 이제 고등학교 수준에서 뭐 중학교 수준에 다 이렇게 상호간에 의존적이다, 상호간에 작용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 환경론과 관련돼서 옛날에는 이 환경론을 어떻게 구성을 했냐. 고등학교 수준에서 뭐 결정론이니까 환경자 다 생략입니다. 환경 결정론이다. 뭐 환경 가능론이다. 그 다음에 이제 문화 결정론이다. 그러다가 요 결정론이라는 말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이제 요거를 문화 생태론이다. 그래서 이제 사워 같은 경우가 이런 문화 생태론의 대표적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뭐 생태학적인 접근. 그러니까 이거는 그 생태론이다라기보다는 그냥 생태학적인 접근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스튜어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거 뭐 라젤이다 뭐 블라시다 뭐 이런 걸 알겠지. 근데 이 블라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이미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블라시라는 건 지방 이름이야. 그러니까 비달 드라 블라시잖아요. 그러니까 드가 오브야 오브. 그러니까 블라시에 있는 갑자기 비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앞에를 그냥 없어 그냥 블라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들 다 얘기하니까 그냥 블라시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들은 뭐 비달더라 블라시다 뭐 이렇게 기억해 두는 게 좋겠지. 근데 뭐 저건 다 블라시 이러니까 그다음 뭐 라젤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최근에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한 생태 환경도 그렇고 기후변화 지속 가능한 세계에서도 그렇고 이걸 지금은 어떻게 보려고 그러냐면 인간 중심 환경론이냐 또는 그 생태 중심 환경론이냐 요렇게 이제 나눠 가지고 요걸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젊은 학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 과학적인 접근이냐 아니면은 생태 환경적인 관점이냐 뭐 이렇게도 이제 나누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요렇게 이제 우리들이 나뉘어진다라는 요런 거를 생각을 하는데 요게 그 또는 이게 이제 기술지향 관점이냐, 생태지향 관점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많이 나누는데, 이 옛날 이제 좀 오래됐지만 한 10년쯤 전에 나왔던 문제 중에는 문학 그 생태론과 환경 결정론의 차이점을 비교 서술하라 뭐 하는 이런 것들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게 이제 잘 안 나오죠. 그래서 혹시 이런 환경론과 관련된 게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환경 결정론 하면 뭐 우리가 굉장히 쉽게 얘기하잖아요. 뭐 자연 환경에서 뭐 인간이 뭐 이런 모든 생활, 문화, 뭐 문명 이런 것들이 결정된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라젤리가 하도 많이 나오니까 만약에 우리 임용 수준에서 나온다면 5쪽을 한번 봐서 5쪽 위에 보게 되면 환경 결정론 사고의 예 해가지고 이 젊은 학자들이 예로 많이 들어지는 게 거기에다 이제 써놨지만은 그 샘펠 이 샘펠 여사의
이 지리 환경의 영향, 그 영어로 거기 써놓은 그런 문장을 가지고 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낸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이렇게 한번 보면 돼요. 이 라첼 같은 경우는 이 국가의 운명조차도 이 환경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런 것까지 주장을 했었어요. 근데 이 보기를 인용해서는 아마 이런 샘플이나 하는 이런 여사들이 이런 여사의 어떤 이런 보기를 가지고 이런 관점들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어쨌든 쭉 설명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용어 쓰는 거잖아요. 쉽게 내는 거는 그랬을 때 환경 결정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환경 가능론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안 나와요. 근데 누군가가 너무 쉬운 거 아니야 하면서 만약에 이 환경론과 관련져서 낸다면 우리가 잘 못 들어본 얘기 중에 두 가지 거기다 써놨어요. 이 순리적 결정론이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확률론이라는 이런 두 가지를 이제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상대적으로 확률론이나 순리적 결정론이나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잘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근데 저거 저 구석에서 끄집어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확률론, 그 다음에 순리적 결정론 하는 이런 용어들을 여러분들은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둘 다 뭐냐면 절충이에요, 절충. 그러니까 환경 결정론과 환경 가능론을 통합을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려고 그러는 건데 그 확률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자연 환경의 영향을 벗어날 수가 없다, 인간들은. 그죠? 그렇지만 인간들의 문화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이 대처를 할 수가 있다. 이 순리적 결정론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기술적인, 그러니까 아까 저기서 기술 지향적인 관점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상대적으로 이런 기술 지향 관점으로 얘기하는 게 순리적 결정론이다. 이렇게 한 그 정도 차이로 우리가 이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이거 막 심각하게 공부하지는 말아요. 근데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보기들이 나왔을 때 혹시라도 우리들이 쓴다면 확률론, 순리적 결정론 이런 용어들은 우리가 알아두고 있자 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 5쪽에 보게 되면 이제 확률론의 예로서 거기다 이제 써놓은 거고 순리적 결정론은 그 밑에 이제 간단하게 썼고 그다음에 이제 행태적 결정론이라는 건 말 그대로 무시해도 돼요. 그냥 이런 것도 있다는 정도. 그러니까 이제 한번 읽어보는 데 꼭 머릿속에 안 넣어도 됩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환경론이라는 이런 거를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한테 나눠준 첫 번째 요 페이지에 있는 요 제일 위에 있는 거, 이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그래서 이런 것이 최근에 이렇게 상당히 많이 얘기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용어도 우리가 알아둬야 되겠다. 이 환경론과 관련져서 그리고 최근에 어떤 이 경향 자체, 작년도 시험 나왔지만 괄호넣기로 생태 시민이라는 게 나왔었잖아요. 그죠? 이 가끔가다 이렇게 이게 내가 이 강의를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가끔가다인데 잘난 척해. 이해해요? 작년에 내 문제 모의고사에 괄호넣기 생태 시민 했는데 거기에 생태 시민 괄호 딱 나온 거 아니야. 그 위에다 잠깐 써놨지만 2015년까지는 밀레니엄 개발 목표라고 해서 이제 됐는데 2016년부터 2030년까지는 지속 가능 발전 목표라는 이런 거를 세웠으니까 나중에 우리가 지속 가능한 어떤 성장, 지속 불가능한 성장 비교해서 한번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거야. 어쨌든 고등학교 수준에서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니까. 근데 최근에는 이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것, 그런 말보다는 지속 가능 발전 목표라는 이런 용어를 써가지고 SDG야, 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이래가지고 SDG 해서 이 17가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들이 얘기하는 어떤 세계 시민성, 다중 시민성, 뭐 지역, 국가, 세계까지 가는 이런 다중 시민성, 거기에 나아가서 이제 뭐 돕스죠. 그 생태 시민이라는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같이 가져가야 된다 이건데, 최근에 와서 이 지리가 우리 논리 실증주의에 있어서의 가치관이라는 거는 뭐냐면 가치 중립비죠. 그죠? 어떤 가치가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최근에 어떤 이 지리학 이 연구자들이 동향을 보게 되면 지리도 가치가 내재되어야 된다. 그래서 사회 문제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2015년 뭐 우리 지금 현행 그 고등학생들 뭐 중학생들 이런 교과서에도 보게 되면 지리 차원의 어떤 지구적 문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에 중요하게 들어가는 게 뭐냐? 뭐 기아 문제라든가 기후 변화, 거기에 이제 불균형 발전이라든가 지역의 어떤 불균형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에도 보게 되면 이 불균등을 어떻게 해결을 할래? 이 불균등이라는 것이 단지 어떤 그 문명의 순위라든가 뭐 개발의 정도라든가 이것뿐만이 아니고 뭐 페미니즘이라는 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떤 성차별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 뭐 그래서 뭐 시험에서도 무슨 뭐 공정한 의장형인지 뭐 신념을 가진 뭐 공정한 의장형인지 뭐 이런 게 나오는 게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가치 주입을 시키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애들 그냥 니들이 잘할 수 있어. 애들이 어떻게 잘해? 그럼 뭐 하려고 학교 다녀? 다 잘하는데. 그러니까 이 교사로서 방향은 제시를 하되 애들이 스스로 구성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야 된다는 그런 점에서 이런 걸 같이 알아두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7조, 뭐 6쪽에 뭐 그 지표과학으로서의 지리학이라는 요거는 뭐 그냥 한번 보면 되고 뭐 맨날 보는 거니까 우리가 그죠? 이 자연지리 탐구 방법도 우리가 뭐 그냥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리학의 패러다임이 이제 하숑과 셰퍼의 논쟁 들어봤죠, 다? 이 하숑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지역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조가 되고 뭐 모자이크식으로 해서 이 지역성이 나타난다. 근데 셰퍼 같은 거가 아니다. 법칙 추구하는 것이 지리학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실증주의라는 게 최근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PN이라든가는 뭐 이런 사람들로 이제 대표되는 인간주의 지리학. 그리고 한 7, 8년쯤 전만 해도 이 구조주의 지리학이라는 거는 거의 지리학에서 논의가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 상당히 얘기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 구조주의 지리학.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마르크시즘인데, 어떤 비판적인 사고력, 뭐 이런 것까지도 가져야 된다. 제도적인 문제, 구조적인 문제, 뭐 그렇게 따지면 내가 왜 떨어진 거야? 이건 사회 구조적으로 문제. 자, 페이지 넘겨서 8쪽을 보게 되면, 지리 학사에 대한 통설에서, 이렇게 간단히 소개해서 이걸 내가 나중에 지역지리 부분에 이런 것들을 쭉 정리를 할까 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학사를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냐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뭐 거기에 보게 되면 이제, 슐레터 같은 경우 이 경관론 해서 이 자체를 물어보지는 않지만 그 문제의 그 보기 글 중에 보면 뭐 슐레터의 경관론에서 시작돼서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다라는 걸 우리가 머릿속에 넣자라는 의미에서 이 표를 거기다 넣어놨어요. 스트라보 그다음에 톨레미 이 두 가지로 해서 이 고대 그리스부터 뭐 가장 오래된 학문이 지리학이다 이런 건 알고 있죠. 일본인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 제일 처음 앞선 과목이 뭔지 알아요? 이 지리를 전공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일반인들한테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그러니까 그
한일 이제 그 뭐 합방, 을사늑약, 이렇게 을사 뭐 조약했다가 막 그 초등학생한테 혼났어. 그런 말을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을사늑약이라고 그랬는데. 능멸을 한 거죠.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은 제일 처음 없앤 과목이 뭐냐면, 조선의 지리를 없앴어요. 1906년에 없애요. 1906년에. 그리고 조선의 역사를 없애는 게 1911년이야. 그래서 이 지리가 그만큼 이제 중요하고, 또 이 식민지 침략할 때 제일 처음에 이 사람들이 작업하는 게 뭐야? 지리잖아요, 지리. 뭐 콜럼부스가 무슨 뭐를 신대륙을 발견하고, 뭐 원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지가 늦게 한 거지, 그게 무슨 발견이야. 관점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관점들을 이제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뭐 많이 하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이렇게 나오다 이제 바레니우스 해가지고 이제 근세, 그러니까 거기에 써놨지만 이중적인 이원론이 어떤 체계를 잡았다. 이 바레니우스 같은 경우는 거기도 보면 굉장히 일찍 죽었어요. 28살에 죽었어. 근데 28살에 죽은 몇백 년 전의 사람이 이런 걸 했다. 이게 서양인들이 볼 땐 대단하지만 뭐 우리가 볼 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 되지만, 어쨌든 지지와 이런 개통지리를 같이 살펴보도록 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쭉 넘어와서 뭐 이렇게 칸트가 이 대학에서 강의할 때 제일 처음에 강의한 과목이 뭔지 알아요? 내가 얘기할 때 항상 지리야. 칸트가 뭐 철학자 어쩌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대학에서 강의한 건 지리예요, 지리. 지리를 강의했어요. 그만큼. 그 다음에 뭐 크루그만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노벨 경제학상 받은 현재 뭐 굉장히 유명하다는, 그리고 우리가 맥거넌인가 이름이에요. 우리 경제 지리학 책 거기에 보게 되면 이 크루그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 사람도 노벨상을 받은 게 경제학으로 받은 게 아니야. 지역 경제 지리학으로 받은, 지역 경제. 전 그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지리가 모든 학문의 토대가 된다 이런 얘기고, 제일 아래쪽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하숑과 셰퍼의 논쟁, 1950년대 이런 논쟁이 상당히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서, 이 하숑이 이야기하는 이 지리학의 본질로서의 어떤 지역성, 이거 아니다. 셰퍼는 어떤 법칙 추구, 그래가지고 이 논리 실증주의의 어떤 틀을 잡고, 거의 뭐 최근까지도 우리 지리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가면 잠깐, 왜 책이 없어? 그럼 미리 얘기하면 우리 기다릴 텐데. 그러면 이제 같이 보던가 해야지 그냥. 괜찮아 지금? 저건 이렇게 이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실증주의에서 이제 어떤 이 가치 중립적인, 어떻게 가치 중립이 있을 수 있냐, 그건 있을 수가 없다 하면서 나오는 게 이제 인간주의 그 밑에 썼고, 이제 구조주의는 안 썼지만 구조주의가 막시즘으로 해서 이제 다시 나왔다 하는 이런 걸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구조주의는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까지 깊게 나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단지 비판적 지시력, 사고력을 우리가 신장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정도로만 우리가 이렇게 좀 가볍게 접근해도 되지 않을까. 그 하비라는 사람이 이 구조주의의 대가예요. 이 하비가 쓴 책을 내가 읽어보려고 진짜 무지개 많이 시도를 했는데 도저히 못 읽겠는 거야. 이건 너무 어려워. 이해가 안 돼. 진짜로. 근데 그 하비가 지금 우리식으로 지금 한참 얘기하는 빨갱이 중에 순빨갱이, 이 사람은. 근데 얼마나 웃기냐면, 대구에 와서, 우리 보수의 심장이 어쩌면서 우파의 저기에서 대구 와서 2번이나 세미나하고 갔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리다 이러니까, 지리가 이런 생각을 했나 봐. 그래서 저와 이 하합의 어떤 건조 환경이라든가 하는 이런 거 우리가 뒤쪽에
이제 쭉 이제 정리를 다시 쭉 할 그 지금 어쨌든 우리는 지금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하는 뭐 이렇게 말 그대로 개요니까요. 그다음 오른쪽에 보게 되면 이제 독일 자연지리학 연구에서 리토픈과 팽크얀 지형학의 주도 양상 뭐 해서 그 표를 여기 넣어놨는데 이 표를 넣어놓은 이유는 그 오른쪽에 보게 되면 도시 생태학에서 이 화살 표시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도시질에서 시험이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생태학적인 접근이잖아. 그래서 그런 뿌리가, 그러니까 파크라는 학자에 의해서 이 제시된 게 뭐냐, 자연지역이라는 개념이에요. 자연지역. 그 자연지역을 토대로 해서 이제 버제스가 어떤 이제 생태학적인 접근을 했던 거, 그것이 쭉 이어져 가지고 유인 생태학까지 이제 가는 거고, 거기에 영향을 이제 받아요, 호이트도.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접근을 하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 이런 정도로 해서 지금 우리가 첫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이 전체적인 틀이 어떻게 되는지, 또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져라 해서 우리 지휘가 교사 정원이 많이 늘어날 거다. 뭐 이러니까. 근데 실제로 늘어날 것 같아요. 통합사에 35% 차지하지. 과목이 지금 뭐 2개가 더 생겨난 거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3개지만 2개가 늘어난 거는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그럼 그만큼 누가 가르칠 거야, 그거를. 그런 생각하면 조금만 노력하면 된다는, 우리가 자신감을 굉장히 주는데 맨날 나는 얘기하거든요. 자신감이 5점이다. 자신감이 5점이다. 나는 된다. 내가 될까? 이거 안 돼요. 나는 돼. 나를 안 뽑으면 우리나라 지리교육은 그만큼 후퇴하는 거야. 그런 자신감이 5점이다. 이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제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